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니게 나빠지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 문제나 트럼프 관련 이슈들에 묻혀서 아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슈가 떠오르지 않았던 작년 하반기만 해도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나 분석에 대한 기사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도 이런 이슈들에 밀려서 대중들은 국내 경제에 관심이 덜하고 둔감해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위기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과거 97년 IMF 위기도 보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그 당시 기사를 소개한 적도 있지만 95년부터 이미 건설사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기업들 구조조정에 고강도 비용 절감 관련 기사들 엄청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97년 말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97년 초부터 외환 보유액이 위험하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디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경제위기가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경제위기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는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죠. 어쨌든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3월 말 들어 여러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모습이 현재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기사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뉴스 경제면에서 비디아기를 다루는 기사를 보면 이전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심각성의 수위가 올라갔다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정신없이 놀다 보면 밀물이 크게 올라왔다는 거 못 느끼다가 물이 언제 이렇게 불었지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의 부채 문제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중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었을 뿐 그 사이에 꽤 수위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지방 곳곳의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집을 팔더라도 빚이 남아있는 가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 팔더라도 빚을 못 갚는 가구를 고위험 가구라고 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빚을 갚기에 당장 소득도 부족하고 자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고 있는 빚을 갚기 힘든 그런 가구를 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집값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집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최근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이런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8만 6천 가구나 됐다고 합니다. 이 규모를 짐작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가구 수로만 보면 분당, 일산 신도시 합친 가구 수의 2배가량 되는 가구가 고위험 가구로 내몰렸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들이 안고 있는 빚만 합쳐도 72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집을 팔아도 빚만 남는 이런 가구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지방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5.4%로 수도권보다 높았는데 이게 올해 말에는 지방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사실 지방 부동산 하락 이야기를 수도권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 지방 고위험 가구의 증가는 금융권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어차피 금융권은 전국 단일 금융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충격은 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지방에 부동산 보유자가 많은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저렴한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흔한 사례로 지방에 갭 투자를 많이 한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데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로 메우다가 이자 압박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자산에서 지방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수도권 자산가들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수도권 부동산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손실을 메우려는 상황이 늘어나면 이 역시도 수도권 부동산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별개의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방 부동산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수도권은 괜찮다는 그런 말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몸속에 장기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부분만 문제지 괜찮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결국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데. 그쵸.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방 부동산 하락의 여파로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나눠서 보더라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게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예요. 자영업자 대출 상황은 지금 부채 규모도 엄청나고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금융위기의 내관이라고 할 만큼 해결 1순위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딱히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2개월 동안에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정도로 자영업 상황은 심각 그 이상인데요. 특히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취약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이런 취약 자영업자만 42만 7천 명쯤 됩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갈수록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돌려막기 하면서 겨우겨우 장사 이어가는 것도 이제 한계치에 이른 상황인데 자영업자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로 자주 다루는 부분이라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부채 문제가 목에 차서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지방을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 부채 문제가 위험 수위를 거의 넘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 문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장인들의 빚 문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네요. 맞아요. 부채 문제가 광범위하게 전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월급쟁이의 경우 자영업 상황하고는 비교할 건 아니지만 2017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로 직장인들의 연체율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소득 직장인들하고 고령층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이 위험성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의 연체율은 단기간에 크게 뛰어 전체 직장인 평균 연체의 2배 이상이 되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걸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직장인들의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직장인들조차도 이제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직장인들부터 부채 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듣기로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시기가 요즘 늦어지면서 특히 5, 60대에서 소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구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영향이 있기도 하겠죠. 네, 그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통계로 확인이 된 건 없어서 이건 딱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소득 직장인, 고령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이제 직장인들도 취약층부터 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금융권과 중소기업의 연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앞서 자영업자 부채 상황 잠깐 언급드렸는데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금융권 대출이 있는데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무려 21.7%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 조금 보면 저축은행업의 연체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기업 연체가 약 7조 원, 가계 연체 규모도 약 2조 원 정도 되고요. 2021년 말하고 비교해서 3년 만에 이 연체액이 264%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8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 규모도 2조 3천억 원으로 21년 대비 90% 폭증했고요. 3개월 이상 연체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연체 규모도 1조 1335억 원으로 전체 연체액에서 절반 정도가 됩니다. 보험업 쪽에서 1,000만 원 이하 연체자 규모도 13%가 늘었고요. 원래 카드론이나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게 따지고 보면 돈 나올 때가 완전히 마를 대로 마르면 이런 데서 대출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론, 약관 대출 크게 늘었다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제 연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있네요. 네, 잘 보셨는데요. 금융권에서도 지금 빌려준 대출 연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중소기업들한테 나간 대출도 이 중소기업들이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 폭등기에 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쓰다 보니 중소기업의 대출 부실이 부동산 시장까지 연결이 돼서 이건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중소기업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지방주택가격 하락과 고위험 가구 증가, 자영업자의 소득 정체와 연체 급등, 그리고 직장인 대출 증가와 저소득, 고령층의 위험, 그리고 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중소기업 부실 확대, 이런 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개의 일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된 한 줄기의 흐름이거든요. 집값 하락으로 시작된 불안은 취약 가구의 부채 위험을 키웠고,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각 계층 각 부류마다 저마다의 이유로 연체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위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건 단순히 빚이 많아진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걸쳐 위험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전에 그 말 많이 했었어요. 썩은 살은 도려내지 않고 당장 터질 문제 막자고 부채만 자꾸 늘려서 일종의 진통제만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당장 연체가 문제가 되니까 부채를 더 늘려줘서 시급한 부채를 끌 수 있게 그동안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채를 늘리는 것 자체도 한계가 왔고, 이제는 여기저기서 연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진통제만 맞다가 시간 다 놓치고 사기가 온몸에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몸 전체로 종양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이슈에 빠져 눈치 못 채고 있는 거고요. 아니, 상황을 인정을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은 괜찮아지지 않겠냐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많이 지났다고 보는데, 위기감을 가지고 직장 내 자기 자리 지키는데 집중을 하고 자산 구조도 손실 방어 중심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하는 이야기인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기니 어렵니 해도 남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 터지고 나서 대비니 대응이니 뭐니 하는데, 사실 그 시점에는 대비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관세전쟁이니 수출 급감이니 참 중요한 거 맞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가장 급하고 답 없는 문제는 부채 부실 문제죠. 그리고 악화되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 불가 수준으로 빠르고요. 내수 경기의 급격한 위축에다가 관세전쟁발 수출 급감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이 부채 부실 문제에 더 가속도가 붙을 건 자명한 사실이죠. 지금까지 부채를 부채로 돌려막으면서 부채 문제를 뒤로 미뤄왔지만, 이제 그 끝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기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당장 문제가 없는 분들은 투자에 쏟을 관심이나 노력을 내 일자리 지키는데, 고정소득 유지하는데, 부채를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게 핵심적인 대비이기도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